미래한국당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비례대표 1번으로 하는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4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20대 총선 관심 지역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전직 여성 판사들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동작을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유포한 N번방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더불어민주당 백기련 의원 전화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2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 상황과 민주당의 선거 전략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의 비례대표 후보 확정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후보군을,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은 새로운 비례 후보 명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공천 갈등은 수습되는 모양새지만 더불어시민당은 공천이 배제된 소수 정당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윤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시민사회목 후보와 민주당과 소수정당 후보를 포함한 34명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34명의 후보 중 최고위가 순위를 결정하고 이후 비례대표 선출선거인단의 찬반 투표로 최종 명단이 확정됩니다.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소수정당 후보들은 1번에서 4번까지, 시민사회계 추천 후보들은 5번에서 10번까지 배치하고 그 뒤부터 민주당 후보들을 배치하는 게 유력하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례 후보들이 자신들을 앞번호에 배치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강력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검증 과정에서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 두 개의 정당 후보가 탈락한 것도 문제입니다. 소수정당이 최대 3명까지 후보를 추천했지만 검증 기준을 넘지 못한 겁니다. 가자평화인권당은 후보 탈락에 반발해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연합정당의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미래통합당과 내홍을 겪었던 미래한국당은 수정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당선권 밖으로 배치됐던 통합당 영입 인사들이 당선권인 20번 안쪽으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1번에 재배치하고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2번에 안착했습니다. 역시 통합당 영입 인재인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지성우 나우 대표이사,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전주의 변호사 등도 당선권 내에 배치됐습니다. 한국당 비례대표 기존 명단 인원도 당선권 내 잔류하며 순번이 조정됐습니다. 1번이었던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5번에 배치됐고 신원식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은 8번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혜지 씨는 11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는 결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공천 개입을 폭로했던 한성균 전 한국당 대표는 돌연 황 대표에게 변함없는 존경을 보낸다며 백기투항했고, 황 대표는 통합 과정의 부득이한 성장통으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의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분들 만나보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지난 19일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미래통합당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대 1,000만 원을 직접 지원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금융 안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과 5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와 별개로 40조 원의 국민채권 발행을 통한 긴급 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직접 지원하자는 겁니다. 대출 지원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 대응, 재난 긴급 구호 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제안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확장 재정 또 양적 완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여야의 재난기본소득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식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움을 겪으시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통합당은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금 지원은 취약 계층에게만 지급하는 핀셋 지원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금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정부의 모든 정책의 역량은 한국 경제의 생산 기반을 유지해 나가는 데 투입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선 국회 총력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방송은 오늘부터 치열한 격전이 펼쳐질 전체 253개의 지역구 가운데요. 관심 지역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전직 여성 판사들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동작을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야의 자존심이 걸린 예측 불허 격전지 서울 동작을. 판사 출신 여성 엘리트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후보의 대결입니다. 현역인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는 동작을에서만 2번 연속 당선됐고 원내대표까지 거친 사선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오랜 시간 지역 기반을 닦아온 나 후보는 강남 4구 인류 동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역 개발을 원하는 민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선 의원으로서 공약을 실천하는 힘이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분이나 싫어하시는 분이나 일은 잘했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공약을 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약을 누가 실천하느냐인데 실천력 이런 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 등 동작구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온 나 후보는 이제 인류 동작의 완성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의 완성, 교육의 완성, 그리고 문화의 완성, 산업의 완성이 필요합니다. 동작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그러한 동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 후보와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는 지난 1월 민주당의 인재 영입으로 정치권에 발을 디딘 정치 신인입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이 후보는 판사가 돼서도 서민과 약자의 마음을 잊은 적이 없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재직 시절 양승태 대법원에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에게 동작의 미래를 맡겨달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나 교육청이나 지금 서울시나 동작구가 다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원팀이 돼서 그 흑석동에 좋은 고등학교 유치를 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지도엔 진정성으로 승부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제 발품을 많이 팔아서 우리 지역 구민들하고 눈 맞추기를 하느라고 하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래가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가 경쟁력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은 두 후보의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3번 내리 수성한 다선 의원이 탄생할지, 정치 신인이 국회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이번 4.15 총선의 변수 중 하나는 투표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큰데요. 전체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연령과 지역별, 적극 지지층의 투표 여부에 따라 여야의 유불리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은 정치권에서 한때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지난 2008년 18대에서 46.1%로 바닥을 찍었다가 2012년 19대에선 54.2%를 기록했고 2016년 20대 때는 사전투표 제도에 힘입어 58%로 2000년 이후 총선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투표율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때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럼요, 해야죠. 근데 그게 걱정이라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일부 국가에선 도시 봉쇄와 이동 제한령 등이 발동돼 17만 6천여 명이 참여하는 재외국민 투표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실제 지난 15일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프랑스의 1차 지방선거는 기권율 56%로 역대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영국의 지방선거와 미국의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일정 자체가 아예 연기됐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낮으면 통합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이번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연령별로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가느냐 또는 가지 않느냐가 실제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의 투표율이 저조하면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이 불리하고 반대로 어린 자녀를 둔 30, 40대 투표율이 저조하면 진보 세력이 불리할 걸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투표소 방역 강화와 임시 기표소 설치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전체 투표소와 기표용구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선거 당일 이상 증상이 나타난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 기표소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일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참정권도 보장됩니다. 선관위는 내일부터 5일 동안 자택이나 병원 등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다만 신고기간 이후 확진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이슈 분석 홍혜진, 한도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오늘 비례대표 후보군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지금 파열음이 나오고 있죠.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요. 먼저 이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34명의 명단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민주당 출신이 20명이고요. 그리고 시민사회 소수정당 출신이 14명입니다. 성별로 따지면 여성이 19명, 그리고 남성이 15명인데요. 네. 이 민주당은 후보로 냈던 20명이 모두 이번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앞서 비례대표 1번을 받았었던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비롯해서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홍걸 민화협 회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 소수 정당 출신으로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전 대표와 시대전환의 조정훈 전 공동대표가 포함됐습니다. 시민사회 추천으로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각각 여성인권정책, 위안부 분야 몫으로 후보자가 됐습니다. 후순위 배치가 예상되는 민주당 비례 후보들 사이에서는 현재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가자평화당과 가자평화인권당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더시민 내에서도 공천 잡음이 분출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34명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네. 20명에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14명. 네. 지금 얘기대로 보면은 소수정당은 2명이고 시민사회 그렇죠. 몫이 12명이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존에 참여했던 그 다른 2개의 정당에서는 지금 배제가 되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연합정당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민주당이 제2의 인재 영입 형태로서 구성한 비례정당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민주당은 골치 아픈 상황이 또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또 손혜원 의원들이 창당한 열린민주당인데요. 이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선긋기를 하고 있지만 이해찬 대표가 정치 연대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 독자 노선을 걷겠다며 이 더시민 참여를 거부한 열린민주당과의 이 합당은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총선 이후에 정치 연합은 가능하다면서 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총선에서 일당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이 원구성 전까지 연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그동안 열린민주당과 거리를 뒀던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입장에 변화가 조금 감지가 됩니다. 네, 앞서 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이 친문, 친조국 성향 혹은 당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주도의 비례정당이 따로 출범한 상황인 만큼 표가 분산될 수 있고요. 또 과도한 친조국, 반검찰 발언들이 중도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당을 하기도 또 안 하기도 그런 애매한 카드인 거죠. 하지만 만약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주요 법안 처리 등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당장 2차 추경도 검토하고 있는 민주당이지 않겠습니까? 이 법여권 정당들과의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대표가 정치연대 카드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열린우리당 측은 총선까지만 전략적 이별이다. 결국 하나가 될 것이다. 라면서 합당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네, 서로 간의 경쟁도 보이는 것 같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이중적이네요. 네. 네, 한도연 기자. 미래한국당이 이제 전임 지도부에서 구성했던 비례 후보 다시 한번 조정해가지고 새롭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전임 지도부 처음에 지도부 사퇴하고 할 때는 상당히 한교안 대표 쪽을 향해서 강한 발언을 했는데 그 주말을 거치면서 공병호 공관위원장까지 상당히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네, 완전히 바뀌었죠. 그 한성교 전 대표는 뭐 물러날 때만 해도 이제 자신의 사퇴를 종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가소로운 자들이라는 이제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고요. 공병호 전 이제 공감위원장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만한 그런 이제 공천 이제 청탁을 했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난 21일 그러니까 줄소송 경고 하루 만입니다. 공병호 전 공감위원장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야권에 분야하는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 지난 20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입을 다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한성교 전 대표도 SNS에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가할 길에서 이탈한 데에 후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면은 나의 잘못이 크다. 보수 진영의 통합에 힘을 보태달라는 건데요. 며칠 사이 이렇게 180도 태도가 바뀐 데에는 통합당과 한국당 안팎에서 강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비례대표 명단을 굳이 끌고 가려고 했던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었고 이 두 사람이 보수 통합은 일종의 명분이고 항복선언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또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 기자. 자, 일본에는요. 최현숙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선정을 했다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대구 동산병원은 그 안철수 대표가 2주 동안 코로나19 의료 봉사를 했던 곳입니다. 이처럼 그 국민의당이 그 의료진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 전면에 내세우는 그 배경에는 코로나19 전국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정당, 실용정당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이제 그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안 대표와 대구 진료봉사를 함께했던 사공정규 당 코로나19 대책 태스크포스 위원장도 10번을 받았는데요. 같이 뭐 의료 봉사했던 의사 네, 얘기죠. 네. 그래서 국민의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 전사들을 전면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에는 뭐 안철수계 인사인 이태규 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배치했습니다. 당선권에 들어갈 거라는 기존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고요. 4번에는 조국 퇴진 서울대 집회를 주도한 김근태 전대협 서울대 지부장이 됐고 5번에는 2018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안 대표 캠프의 대변인 최단비 원광대 로스쿨 교수, 6번에는 김도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치됐습니다. 즉 국민의당 당 지지율은 6% 초반대인데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그 대략 4번에서 5번까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대협은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전대협하고 용어는 같지만은 다른 조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공간이를 꾸린 민생당 이제 내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또 비례대표 후보 신청 받는 것도 있지만은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과연 어떻게 할지 이번 총선에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손학규 전 대표가 서울에 그리고 종로에 출마할 거라는 이야기가 좀 예상이 좀 난무했었습니다. 손 전 대표는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이제 종로에서 다녔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주소지도 이제 종로이고요. 그러군요. 서울대학이 종로 쪽에 있을 때 물리대 그쪽으로 다녔으니까는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18대 총선에는 이제 나왔지만 낙선은 했지만 종로에서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종로와 이제 인연이 깊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김정화 이제 공동 대표도 지난 10일에 이제 손 전 대표를 비롯해서 당내 이제 중진 인사들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이낙연 후보 그리고 통합당 황교안 후보의 3자 대결을 가정한 종로구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하지만 그 손 전 대표는 지금 한 자릿수 지지율밖에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당선될 가능성은 좀 낮은 쪽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손 전 대표가 여야 거물급 인사들과 경쟁을 하는 것만으로도 민생당 존재를 전국 유권자에게 알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있겠죠? 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천정배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만약에 손 전 대표가 이제 종로에 나가면은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약간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래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안병원 공관위원장, 민생당의 공관위원장, 예전에 바른미래당 전 윤리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손학규 전 대표가 비례대표로 살아날 거란 예측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병원 공관위원장은 이제 과거 바른미래당 윤리위원장을 할 때 이제 그 이준석, 뭐 하태경 같은 이제 그 비당권파, 이른바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에게 이제 그 징계 조치를 내리고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당권을 이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몰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민생당 공관위원장이자 비례 추천위원장인 이 안병원이 비례대표 당선권 번호, 그러니까 1번 혹은 2번을 부여하고 20대 국회에 입성을 돕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그 안병원 공관위원장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자신은 공정한 공천에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이 총선 공약집을 발간했습니다. 발표했던 공약도 또 있고요. 한반도 평화 관련 공약 등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홍혜진 기자 바빴겠습니다. 공약 살펴보느라고. 조금 바빴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정책과제와 177개 실천과제를 담은 21대 총선 공약집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정과 혁신,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해법 제시를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1월부터 발표했던 제조업, 소상공인, 여성, 청년 등 분야별 공약이 담겨 있고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남북 경협사업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포함됐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선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로 상향하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 소송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 추진에 총 99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을 했고요. 공약 재원은 중복사업 정비 등 지출을 줄이고 세입 확충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혜진, 한도영 기자 두 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각 국가들도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차 추경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000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장당 900원에 납품하고 있지만 유통업체들은 1,500원에 판매해 장당 600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마스크 부족 해결을 위해 마스크 제조 기계를 충분히 구입해 민간에 생산을 위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의당은 황 대표가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해 공당의 공천 절차를 번복시키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선거 자유 침해 행위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을 향해 더 이상 선거법 위반이 행행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총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5일 총선 당일에 중대한 신체 장애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내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3월 23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청소년 성착취물을 불법 제작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인원 동의를 얻은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에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것,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와 공모자를 만들어냈다며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안 대표는 텔레그램의 성착취물 공유방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가 26만 명인 점도 지적하면서 불법 촬영물의 제작 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N번방 사건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N번방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요구와 더불어 성착취물 이용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가 앞다퉈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관련 과제는 실제 입법 개선으로 이어질지 우리 모두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일일이 나열하며 문심, 즉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열린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열린민주당,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글에서 문 대통령의 측근들이 열린민주당에 모두 모여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입,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칼, 그리고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는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경제 전문가라며 이 모두가 열린민주당에 모여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누가 문재인과 함께 끝까지 갈 것인가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보다 열린민주당이 문 대통령과 더 가깝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이후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연일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비례정당 표가 나뉘는 것을 막고 중도 표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20명을 선정하고 현재 이들의 순위를 가리는 투표를 진행 중인데요. 비례대표 정당의 대결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이번 총선에서 친문 성향의 여권 인사들이 참여한 열린민주당은 새 분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의료 봉사를 위해 대구를 찾은 후
당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정의당을 앞질렀습니다. 오차 범위 내 역전이지만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을 역전한 것에 대해 주목할 만한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6일에서 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42.1%, 미래통합당은 33.6%,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은 4.0%, 그리고 정의당은 3.7%를 기록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9.4%, 국민의당은 6.1%, 정의당은 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도 국민의당은 정의당을 앞섰는데요. 최근 안철수 대표가 의료봉사에 나서면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의료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안 대표의 의료봉사가 긍정적인 관심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 의료봉사활동에서 복귀한 후 온라인을 활용해 총선전에 뛰어든 안철수 대표. 지역구 없이 오직 비례대표로만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총선이 23일 남은 지금 의사 안철수 효과는 당 지지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국민의당 지지율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책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앞서 오늘의 정치 키워드에서 보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청소년 성착취물을 불법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관련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여성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N번방과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민주당의 전국 여성위원장이시죠. 백혜련 의원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정말 큽니다. 가해자 신상 공개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지금 최다 동의기로 가락쳤는데 정치인으로서 더구나 또 여당의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이번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저도 분노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악랄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너무나 분노와 참담한 심정이고요. 네. 그동안에 진짜 우리가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가벼웠고 성평등한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사태로까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법사위로서 매우 크게 느끼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와 또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통 불평등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디지털 문화로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함께 겹쳐지면서 이런 성범죄가 더 활개를 치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법무부나 이런 관련 수사기관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범죄들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고 부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1호가 바로 이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반영돼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성폭력 관련 특례법이 처리된 것 같은데 내용들이 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사실은 N번방 청원에서 내용이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번에 사실 국회에서 처리된 부분은 딥페이크 영상에 관한 그 부분에만 사실 집중이 되었고요. 예.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문제제기했던 부분들 심도 깊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법사위원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백 의원님 포함해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를 선언했죠. 어떤 내용을 담은 법안인지 그에 따른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이 N번방 사건에서도 나타났지만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서 또 협박을 하고 그것을 더 낯뜨거운 영상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에 대해서 형법상의 특수협박죄로 규정을 하고요. 신설을 하는 조항이죠. 그리고 강력한 처벌 조항과 함께 상습범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1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에서 지금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휴대용 단말기나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에 대해서 법률 해석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명문 규정으로는 사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불법 촬영물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았을 때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결국은 이것이 유통이 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정보통신 서비스업자가 발견을 하고도 그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개정안을 내었습니다. 예, 지금 국민청원에 이제 철저한 수사도 있기도 하고 또 관련자들의 신상 공개도 같이 이제 국민청원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백혜련 의원도 신상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신상 공개가 최근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어떤 배경 속에서 신상 공개해야 되는지 또 그런 배경 속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신상 공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엠번방 사건은 지금 정말 4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청원을 하고요. 어떤 사건보다도 국민들이 청원을 그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범죄 자체가 악랄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것이 신상 정보 신상이 공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또 밝혀지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또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결국 경찰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신상 공개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재발금지 3법 통과를 20대 국회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는데요.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물론 총선이 있기 때문에 4월, 그러니까 총선 전에 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선이 끝나고도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19대 국회에도 보면 마지막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한 달 동안에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된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재발금지 3법도 충분히 저는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N번방 관련에 대한 대책도 이와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백혜련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21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지금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비례대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위성정당이죠. 위성정당은 용어에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지도부 구성과 공천 작업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선거 준비 상황과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바로 오늘 발표가 된 더불어시민당의 네. 비례대표 후보. 사실은 다른 당인데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영입했던 비례 후보들이 전부 이쪽으로 넘어갔고요. 또 사실상 오늘 내용들을 보니까 민주당에서 제2의 인재 영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데 34명 발표된 내용
보고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두 가지 부분 지금 딱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제 위성 정당이라는 표현 저는 이제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잘못됐다. 왜냐하면 위성 정당이라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뭐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당 대표라든지 이런 거에 좌지우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미래통합당과는 동맹정당 별개 정당이죠. 다른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미래통합당에서는 자매정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위성정당이라고. 왜냐하면 당대표 선출이라든지 아니면 공심위원회에 직접 별개 정당. 민주당의 별개 정당. 그러니까 예. 민주당의 별개 정당.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중요합니다. 용어가 지금 위성정당이라 하셔서 그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마 34명 아마 이제 34명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한 것 같습니다. 순위나 확정된 건 아니고 순위는 그렇죠. 아마 이제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공심위원 거칠 것 같습니다. 찬반 투표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당에서 한 20분 정도 가셨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14분 정도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이제 소수정당이 한 4개 정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랬죠. 그랬으면 아마 그 당에서 한 명 정도씩은 이제 추천하는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검증 과정 거치면서 아마 2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12분 정도는 아마 이제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의 인사들이 글로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공모 응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 맞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20명은 넘어간 거고요. 그 시민사회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사실상 그 전에 민주당에서라도 영입하고자 했던 우호적인 분들 아닌가요? 일단 당연히 약간 진보적이거나 아니면 시민운동을 했던 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입 대상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다 해서 우리 당에 비례 추천을 했었거나 아니면 등록을 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보시면 그 명단 중에 우리 그 유명한 여성운동을 하셨던 분도 있고, 윤미향, 권인숙 씨 다 들어있죠. 달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은 상징성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성운동에서 상징성 있는 분들이고 또 그동안 어쨌든 우리 위안부 문제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라서 저는 후보로서는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혀 다른 정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더불어시민당이 기존 민주당 시스템을 빌려와서 검증 작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또 사실상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후보를 직접 검증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든지 간에 아니면 지역구에 나갈 때 미리 검증을 합니다. 검증이라는 게 주로 이제 전과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병역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논란이 되는 발언이라든지 하는 건데 그건 사실 저희 당에서 계속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실무자들이 한두 명이 가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검증한다, 어떤 서류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방법들은 이제 좀 조언을 한 것 같은데요. 말과 시스템만 조언을 했을지 사람 인적 지원은 없었다. 실무자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공심위원 사실 실무라는 거는 이제 서류를 받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인지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전과줘야 하는 것도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내는 서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아마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음주 문제 이렇게 거치면서 보니까 이게 만약 경찰서에서 발급한 서류를 냈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본인이 기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검증해야 된다. 이제 그런 방법적인 것이지 거기서 결정적인 거는 이런 사람이 왔을 때 yes, no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 질문 드리는 게 이미 지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개혁연합하고 추진하는 분위기로 언론에 보도가 되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간 이후에 당내에서도 공식 지도부를 거쳤니 안 거쳤니 논란이 있었고 추진 과정이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 지적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잘 해결이 됐습니까? 결국 논란이 조금 됐던 부분인데요. 그동안 아마 비례연합 저희 당에서 이제 투표를 한 거는 이제 정치개혁연합하고 연대할 거냐 말 거냐 한 건 아니에요. 비례연합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였고 한 3주체 정도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분들이 또 이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민주화운동 언론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2-3가지 쟁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총선 이후에 계속 존속할 거냐 여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인 후보를 낼 거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견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플랫폼 정당이라는 거는 자체 후보는 안 낸다.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는 어쨌든 돌아간다, 정리한다는 거였고요. 그 부분에 좀 의견이 갈렸던 것 같고 또 한 부분은 아마 좀 이면적인 문제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당에서 좀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특정하긴 그렇습니다만 좀 이제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변인 맡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보니까 판단은.
당의 입장만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개혁연합 측에서 이게 이제 협상 과정이라든지 이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건 있었는데요. 저는 근데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거는 어쨌든 당원 투표 이후의 문제고, 그다음에 협상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모든 거 다 오픈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도 기본 원칙은 이게 어쨌든 우리는 더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했을 때 한 7석 정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이상 안 가져가겠다. 그 앞에는 어쨌든 소수당, 원래 이 연동형 비례제 취지에 맞게 소수당이 국회 진출하는 거 도와주겠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 틀은 그대로 유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당에서 영입돼서 비례 순번까지 확정해가지고 넘어갔던 분들이요. 네네. 본인들은 영입도 됐고 당에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순위까지 정해진 사람인데 지금 새롭게 가세한 사람들을 비례 순번 앞쪽에 주고 뒤쪽에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걸 용어를 쓰면 좀 그랬습니다만 듣보잡들을 앞쪽에 넣고 자기를 뒤에 넣으면 어떠냐 이런 문제까지 나왔는데요. 어땠습니까? 듣보잡은 아닌 것 같고요. 민감한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열린민주당이 생기지 않았으면 만약에 아까 정당 득표율 나왔습니다만 뭐 한 35에서 40% 정도 얻는다면 16, 17석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열린민주당이 어느 정도 잠식해 간다 그러면 뭐 13, 14번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10번, 11번부터 뒤로 간 분들은 원래 그냥 안 갔으면 당선될 수 있는데 당선 안 될 걸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수 있어요. 세네 분 정도.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저희 당의 입장은 이후로 받는다. 그러니까 번호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물론 뭐 논의는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포함된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이 대표 명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당 지지율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3%가 어찌 보면 이제 커트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3% 넘는 전당이 신생 정당으로서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뭐 안철수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정의당 정도가 겨우 이제 넘는 정도인데 민생당도 3% 안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6, 7% 정도 낸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민주당 지지를 좀 깎아먹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는 당연히 안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양을 늘리는 쌍끌이 외연 확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민주당과 제로섬 관계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제로섬은 아니라고 봅니다. 플러스섬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지율 40%로 본다 그러면 제로섬으로 볼 수 있어요. 지지율로 본다 그러면. 근데 당초에 우리가 만약에 비례정당에 참여를 안 했으면 의석이 한 6석에서 7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비례정당을 참여함으로써 한 16석에서 17석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석수는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평행도 아니고. 그럼 저는 중요한 거는 퍼센트보다 의석수라고 본다 그러면 플러스 썸이라고 봅니다. 네, 또 이해찬 대표가 열린민주당과 연합은 해야 하지만 합당은 쉽지 않다라고 밝혔는데 이 두 당의 통합 가능성 총선 이후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당이 그냥 단독으로 뭐 일당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반이 넘는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뭐 흡수라든지 연대를 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일당도 됐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선거가 일당이 안 됐다. 저쪽 상대방하고도 관련된 것 같아요. 상대당도 독자적으로 만약에 비례당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2당하고 3당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3당이 캐스팅볼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굳이 연대를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아마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마 일당이 누가 되느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3교섭단체가 누가 될 것이냐 또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열린민주당과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 결국 더불어시민당 제가 민주당을 상징한 겁니다만은 민주당과 민주당 간에 혹시 제로섬 아니겠냐 물어보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에 이제 통합당의 비례대표인 이제 미래한국당 만들 때 민주당이 길게 비판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또 상황이 되면 민주당도 뭐 화려한 전략을 펼 거다 했는데 이게 화려한 전략입니까? 이쪽 저쪽 쌍끌이로 가져오는 게 나가서 항상 절대 만들 일 없다. 그리고 뭐 꼼수다 이렇게 많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저도 뭐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열린민주당까지 해서 양쪽으로 끄는 전략 같은 게.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미리 그린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가장 큰 변수는 아마 정의당이 정치개혁연합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였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 변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정의당이나 민생당까지 다 같이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분들이 안 들어온 것까지 다 사전에 알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열린민주당도 만들 걸 다 알고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따로 만들었다라고까지 가는 건 제가 보기에 너무 좀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더불어시민당이죠. 더불어시민당 네. 끝나고 나면 이제 플랫폼 정당회로 해서 이제 그냥 가겠지만은 네. 구성으로 보자면은 지금 이제 확실하게 기존 정당을 대표하면서 나온 사람이 2사람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는 결국은 다 민주당 돌아가겠네요. 그럼 말은 그래서 돌아가는 민주당이 건 아니고 7명만 입당하는 배치한다고 거죠. 하지만 입당 네. 형식이든 뭐든 간에 그건 이제 사실상 저는 그분들의 선택이라고 민주당이 보겠습니다. 비례를 대거 배출하는 게 되네요. 아니, 그건 그분들의 선택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낸 비례 후보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말씀인 건 저도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네. 그분들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따로 뭐 정당을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민주당이 뭐 쉽게 얘기하면 비례대표를 결국은 다 취하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하시는 않을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보죠 뭐. 알겠습니다. 미래한국당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수정한 비례대표 명단 오늘 오후에 발표를 했는데 네네. 어떻게 또 평가를 하십니까? 참 이게 안 보던 일이죠. 어찌 네. 보면 이게 다른 정당의 뭐 대표와 공관위원 바꾸면서 명단을 바꾸는 게 이게 물론 법 위반 논란 소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다른 당의 뭐 공천에 관여하는 부분 이제 그걸 떠나서 어찌 보면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연동형 비례대표 만들 때는 이런 걸 염두에 둔 게 아닌데 또 어찌 보면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사들이 뒷순위 갔으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네. 결국은 다른 당의 공천에 이렇게 적극 관여한 경우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라 평가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고 참 안 보던 모습이라 참 그렇긴 한데 그래도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미래통합당 영향력이 너무 많이 작용한다. 저는 이게 아마 선관위라든지 아니면 나중에에서도 논란의 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대표는 뭐 자기들이 뽑는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영입한 인사들이 앞번호에 안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논란이 된 거거든요. 결국은 그분들을 앞으로 넣었잖아요. 결국은 다른 당의 공천에 관여하는 거라서 저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근택 대변인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인데 오늘 민주당 관련 직접적인 질문은 많지 않았어요. 관련 질문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질문이 많았고 주로 이제 네. 민주당과 관련된 비례 질문이 좀 많았는데요. 지금 민주당 특히 민주당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뭐 지역구가 지금 민주당 직접적인 그렇죠. 선거구니까는요.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의 지역구들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성공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현재 선거에서 어떤 핵심 전략을 쓰고 있고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고리라고 보는 해결 과제라고 보는 거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왜냐하면 선거가 과거처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대면 선거도 안 되고 있고 이래서 그래도 어쨌든 저희 당의 지금 모든 동력은 당정을 비롯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거 일본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야당은 계속 이제 중간 평가 프레임을 가고 있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거를 오늘 뭐 공약도 발표했습니다만 꾸준히 해나가면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어쨌든 처음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게 봤어요. 선거를 기본적으로 마스크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 입국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제 불리한 구도였는데 뭐 외국 언론이라든지 외국에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참고를 하면서 외국 언론의 평가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이 위기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투표율만 저희들이 조금 더 끌어올린다 그러면 선거는 충분히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던져야 좀 국민들이 일단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까요?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를 약간 안심시키는 거. 일단 확진자가 안 늘어나고 결국은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더라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정도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일단 그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어느 쪽도 여야 어느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코로나 문제는 정말 잘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큰 문제인데요. 현근택 대변인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15도를 웃돌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18도, 광주 20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